집을 꼭 사야 돼요? 집이 있으면 좋죠. 근데 왜 사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이 상상만 하다가 간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를 합니다.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안 맞습니다. 겸허하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총론은 너무 따지면은 잘못하면 의사결정 장애가 와요. 판단을 착오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집 사는 거지 전국 집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 주택가격은 뭐 리츠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각계전투거든요. 강남만 올랐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안 올랐다니까 지금. 그러면 강남은 사는 거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나머지 지금 뭐요? 안 올랐잖아요. 그럼 그거 사셔야지. 뭘 그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제발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지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동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고 떨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판단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장이 극단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국 뉴스를 듣지 말고 동네 중개업소 가서 여쭤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판단하시든지. 강남은 강남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극단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반기 이후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들도 회복을 좀 하면서 상급지와 갭매우기 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DSR 규제를 보면요. 싼 집보다 비싼 집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대출 많이 내는 사람이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싼 집은 대출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저가 주택들이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상륙하면서 전국 아파트 값이 다 떨어졌죠. 수도권이 좀 많이 떨어졌고 지방은 실수요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별로 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인기 지역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침체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하반기에는 인기 지역과의 갭매우기 혹은 순환매 정도로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유동성이 많지 않았을 때는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식으로 좋은 데만 수요가 몰리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돈이 조금 많아진단 말이에요. 돈이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하반기에 아마 키워드가 상급지 갈아타기가 아니라 갭매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올 3월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4분기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전고점을 넘은 데가 딱 4군데예요. 강남, 서초, 용산, 과천. 나머지 지역은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요 20% 이상 심지어 28% 떨어진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양도 그렇고 광명, 뭐 의정부, 양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수도권 외곽 쪽은 고점에서 20% 이상 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은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양쪽 다고 와 오르는 그런 국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갭 투자가 그렇게 하기 힘든 국민인데 다만 지금 서울에서 집 살려면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일부 MZ세대들이 탈서울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저렴한 쪽으로 결국은 수요가 조금 이동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차별화했죠.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조금 제 생각에는 완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갭매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초구 같은 데도 보면요. 반포 쪽이 많이 오르니까 좀 싼 데가 어디예요? 서초동이나 이런 데죠. 양재도 이런 데가 신고가가 나오기도 해요. 동네별로 갭매우기거든요. 시별로 갭매우기. 광역권별로 갭매우기. 지방이 지금 안 좋죠.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지방 호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은 집값이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집값 싸니까 뭐 대출 낼 거 뭐 있어요. 두 번째로는 DSR 스트레스 3단계 이걸 6개월 지방은 유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각종 미분양, 특히 중고급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 공약이 뭐냐면 새정치 완성이에요. 국회나 뭐 청와대 일부 기능을 옮긴다는 거고.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분들은 소득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수요가 튼실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잖아요. 남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당장은 서울집 안 팔겠죠.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신입사원들은 거기서 집을 사거든요. 지역 우선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보면은 지방도 아마 최악의 순간을 좀 넘긴 것 같다. 일각에서는 2011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2011년에 서울 수도권은 하우스푸어 250만 명이 되니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하우스푸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방 그때 홀홀 날았어요. 2011년에 제가 국민행위 시세를 보니까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값이 20% 올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폭발한 거죠. 왜 그랬느냐? 혁신도시하고 공기업이 내려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파워는 세진 않을 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여러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구조적 불황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시세가 막 급등하고 2011년
제주도처럼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과 갭을 좀 메우는 뭐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옹기가 좀 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완전히 시장을 차별해가면서 막 그렇게 될 수준은 아니에요. 아까 구조적 불황 증민도 있고 지방은요 2022년 미국발 고금리가 상륙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 가격이 안 빠졌어요. 안 빠지니까 회복이 늦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한 해 동안 22%가 폭락이 왔어요. 인천 23%. 근데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왜 지방이 그러면은 지방은 실수요잖아요. 금융 변수의 영향을 덜 받아요. 이거 왜 안 오르냐? 덜 빠졌으니까 덜 오르는 거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서울 수도권이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갭메우기 정도의 온기는 나타날 수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너무 암울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을 꼭 사야 돼요? 그거부터 일단은 정신무장이 돼야 돼요. 집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로서는 선택이라고 봐요. 집이 있으면 좋죠. 근데 왜 사야 되냐는 거예요. 내 여건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막 서울 중심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살려면요 한이 맺혀야 돼요. 간절하고 절박해야 의사결정이 된다고요. 보통 의사결정 못합니다. 더 떨어질까 겁도 나고 대출 이자 갚으려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잖아요. 확실하게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집을 사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냥 살까? 고민하다가 귀찮아. 아이씨 뭐 머리 아파. 그러면서 대부분 포기하죠. 그걸 깔딱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깔딱고개를 넘으려면 누군가는 거기서 꼭 사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부부 간에는 아내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보다 필요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개업 사장님들이 부부가 같이 오면은 그렇게 두렵대. 이제 아내는 사자고 그러고 남편은 사지 말라고 거기서 싸움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만큼 집 사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상상만 하다가 간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출이 안 나와요. 무조건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하기 전에 대출 여력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붕 뜹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돈 좀 모자랄 거예요. 대출의 정도도 확인하고 또 내가 갚을 수 있는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방에서는 집값이 싸니까 한 채 더 사시는 거는 굳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서울 쪽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뭐 기본이 20억인데 뭐 어떻게 두 채를 사요? 적어도 30억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전세 끼고 사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채 중심으로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요. 1주택자가 85%예요. 대부분 1주택자예요. 추가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트렌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 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과거에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2006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쓴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1주택자는 안 괴롭히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가. 그 실수요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별로 안 건드리기 때문에 양도세나 뭐 정부세나 취득세 이런 게 낮아요. 다주택자보다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분들은 열받았지. 왜냐면 그거 뭐 금액별로 해야지 왜 가구수로 하느냐. 그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 한 채 가지고는 그렇게 안 괴롭힌단 말이에요. 징벌적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달리한단 말이에요.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뭐 하는 시대? 금융자산 돌리는 시대. 코인하고 하다못해 미국 주식하고 요새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으니까 차라리 코스피 같은 거 사는 시대로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자산 쪽에 좀 더 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없어요. 타이밍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기 더 올랐을 테니까. 근데 무슨 타이밍을 줘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파는 순간 그날 그냥 매수 계약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만약에 10시에 계약했어. 매도 계약을 했다고요. 돈을 5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은 오후 2시 가서 그냥 매수 계약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상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거든요. 시장 IQ는 3만이고 개인 IQ는 잘해봐야 140이에요. 시장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시장보다 내가 똑똑하다 하는 순간부터 그게 부메랑을 되어서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무주택자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집을 일단 팔았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못 산 거야. 나중에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뭐 1억씩 올라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빠지면 살까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폭등해가지고 자기 판단에 대한 정우, 미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집 한 채로 장난치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팔았으면 바로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게 좋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훨씬 고단수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팔기는 팔았는데 중개업소를 찾아갔는데 집주인이 안 판대.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보 물건들을 한두 개 정도 미리 탐색해 두고 여차하면 그쪽도 계약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공중에 붕 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가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 하는 방법으로 1주택자들이 청약 쪽에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당첨받으면 입주택까지 2, 3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분양받으면 또 전세 놓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그냥 분양받아서 옮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1주택자일수록 청약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가대로 따라가 사는 거예요. 추격 매수.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집주인들이 강남이나 서울의 요지들은 매물을 다 걷어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 팔리면 5천만 원, 1억씩 차이 나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대로 쫓아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매물이 많은 동네가 사셔야 돼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수요자라면은, 저는 두채 사시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랬지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 가격이 안 올랐던데 그런 데 가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집은 싸게 사는 게 장땡이잖아요. 물건은 싸게 사는 거지 뭐 주식이에요. 지금 옛날에 뭐 달리는 말에 뭐 올라타라? 시세 추종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식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 사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쌀 때 사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 괜히 그 주식에 단타매매로 아파트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식 마인드가 너무 이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W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데드캣 바운서 뭐 이런 거 이상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집을 안 사고 왜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주식하고 부동산은 엄연히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은 쌀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황기 때 사는 거예요. 객가격이 좁아야 산다? 그거 옛날 논리거든. 그거 2016년에 보면은 전세하고 매매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서울은 많이 붙을 때는 75%까지 붙었거든요. 뭐야? 1억짜리 살면 내 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500만 원이라면. 지금 얼마 전에 서울이 한 53%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객가격이 좁아져야 그때 가서 더 밀어올리기 때문에 집을 사라는 건데, 그러면 매매 가격이 그 사이에 오른 거는 생각 안 해? 옛날에는 그게 맞았지.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배꼽에서 사도 다 돈 먹었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한꺼번에 확 됐다가 어느 순간 또 거래가 안 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같은 정보를 같이 받아보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것도 받아보잖아. 이게 거의 전광 속화처럼 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특징이 군집행동이에요. 생각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집단 사고를 하고 군집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얌전한 고양이 아니라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개팍한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옛날 기법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부동산 접근하면 다치기 쉬워요. 그냥 본래 정석대로 부동산은 쌀 때 사고 비싸게 판다, 이렇게 하면 그럴까? 그 잘못하면 스스로의 그 자기 도식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자기 도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를 합니다.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맞았어요. 시장이 급변하지 않을 때는. 근데 지금 어때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면은 투자 공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만능의 법칙은 없어요.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방정식은 없단 말이에요. 시장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겸허하셔야 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너무 이론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부동산 이론가가 되지 마시고 실무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게 일반 내 집 마련 수요자들한테 중요한 가치다. 장기로 보면은 결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죠. 결국 이게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의 또 다른 거울이잖아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로 검증된 지역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이 똘똘한 한 채가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미래를 판단할 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막 구분하지 마, 디스커스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급이 없다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한국 부동산의 위험 요소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동네에서 좀 싼 데 하나 사면 되는 거지. 너무 머리가 무거워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출만 많이 안 내면은 그렇게 뭐 위험한 건 없거든요. 적절한 대출, 알뜰한 소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값의 30%까지 대출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접근하자. 집값이 한 30% 이내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다. 한꺼번에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저는 단계별로 좀 이루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렴한 곳에서는 양도세 부담, 취득세 부담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거기 좀 살다가 서서히 단계별로 좋은 동네로 옮겨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느냐. 결국 단박에 하려다 보니까 이 조급증 때문에 결국 투기성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해요. 대출은 처음에는 좀 더 내는 건 맞아요. 강제 저축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출을 갚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대출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삶의 질곡이 되더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자.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너무 당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시장은 욕망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당위와 욕망 사이에 균형축을 가지기에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담론이 빠지지 말고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합리적인 혹은 적절한 대응책을 갖지 못하는 담론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는 비생산적인 담론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기울여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만 담론에 빠지시고 좀 실용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꼭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직관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뭘 해도 관계없어요. 뭐 집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누가 집 사라고 하면 뒤에서 떠미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 결과는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는 스킬보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멘탈 게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감정적 동요를 좀 덜 느끼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 자산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아주 특출한 사람 빼고는 일반적인 방법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거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